이제 추세를 좀 봐도 외국인들 뭐 기관이 팔면은 또 이제 우리 뭐 동학개미라고 하지만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또 대거 매수를 하는 또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괜찮을까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이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무리한 그런 매수가 있기도 하고 뭐 견디면 되기는 되는데요. 예. 이번 조정 거쳐 또 주가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예. 견디면 되는데 막바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손실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4월에서 7월까지는 주식에서 돈을 벌었는데요. 8월부터 사실상 거의 주가가 정체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그 언택 관련주, 대표 같은 네이버 이런 거, 또 LG화학도 떨어졌고요. 예. 이런 주식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8월 달에는 거의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좀 9월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요. 근데 혹시라도 지금 신용 잔고가 17조 원까지 늘었거든요. 신용 잔고라는 건 뭐냐면은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자가 증권회사 따르지만 5 내지 10%거든요. 굉장히 비싸네요. 90일짜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거를 강제 매도 당할 수도 있어요. 일정 비율 이상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신용을 얻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조금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신 분이라면은 그냥 이 시기를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우리 주식은 한 달 정도 참으면 좀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반등이 온다고 보시는데 미국 주식은 지금 거품이 좀 우리보다 많으니까 말하자면은 조정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방향은 같을 겁니다. 근데 미국 조정이 단계 가파른 조정이라는 거죠. 미국이나 우리 주가나 방향은 같거든요. S&P 500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최근 상한계수가 0.96 정도 됩니다. 거의 같은 거의 일치하네요. 근데 방향은 같은데 미국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또 오를 때는 아마 미국 주가가 더 탄력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조정이 오더라도 한 달 정도 참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의 문제예요. 내년까지만 보면은 좀 한 달 기다리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요? 근데 저는 2022년 하반기, 2023년 가면은 전 세계가 부채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의 문제인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만 보면은 지금 10월 한 달 조정 기간을 참으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해가지고 막 서학개미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동안에 테슬라가 말씀대로 올해 들어서 5배까지 올랐고 애플도 막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오른 상투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는데 지금 그래도 열심히 많이들 또 투자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사실 되는지. 저는 이제 저 같은 좀 이제 소심한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류의 주식이 1년 전에도 비싸 보였거든요. 1년 전에도 많이 올랐고 근데 거기서부터 주가가 뭐 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이게 그 어떤 그 끝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뭘 맞추는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이 시장판에서 아웃이 안 될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그 주식 투자의 그 권고를 하는 우리가 집중 투자라는 말보다 나누어서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또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라 그러잖아요. 그 철학에는 내가 잘 모른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 수도 없고 설사 저는 테슬라나 지금 뭐 아마존 같은 류의 주식이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그 버블이 언제 꺼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저는 잠정적으로 작년 말만 해도 이게 바닥에서 100배씩 올랐는데 PER과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로도 해석이 안 되는데 저는 버블이라고 전 생각하지만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 몰면 안 돼요. 근데 기업들을 좀 보면은 사실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있죠. 뭐 상장 폐지된 기업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그 장기 보유가 아니고 그 중간에 정리해야 될 그런 타이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시그널을 보면 될까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주식 투자, 직접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을 골라야 되는 거는 그거는 뭐 거의 뭐 정원 명령이에요. 네. 안 망할 기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예. 그 주식을 뭐 우리 뭐 존리 대표님 이런 사람들은 매매하는 거 아니다. 주식은 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사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네. 그 판단은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약간 지적 게임의 속성도 있어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돈을 잃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투자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직접 그런 걸 내가 할 능력이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시장을 사세요. 뭐 ETF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ETF나 펀드? 예, 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합주가지수가 72년부터 지금까지 39년 동안에 34번 올랐어요. 네. 경제는 성장하고 예. 기업은 성장을 반영해서 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 시장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망하면 그 기업은 주가 지수에 포함이 될까요? 없어질까요? 빠지죠. 나갑니다.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상장폐는 내 재산은 빵이 되지만 네. 주가 지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승자의 기록이에요. 아. 나쁜 걸 끊임없이 배제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미국의 다우 지수의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종목은 한 6천 개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근데 다우 지수라고 하는 게 그 6천 개 중에 제일 좋은 30개를 꼽아놓은 거예요. 네. 근데 다우 지수가 1896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종목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우 지수란 건 끊임없이 예. 좋은 건 넣고 나쁜 건 빼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뭐 화석연료 시대가 조금 안 좋으니까 엑슨모빌을 빼잖아요. 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인 AIG가 뭐 부도위기에 몰리니까 그걸 빼요. 네. 안정적인 과자 만든 크래프트를 넣어요. 네. 예. 그러니까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걸 넣고 나쁜 걸 빼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 실제로 인덱스 자체가 승자의 기록이라 모를 확률이 높아요. 이제 뭐 ETF 또는 펀드, 주식 다 마찬가지인데 상승장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또 하다 보면 조정이 오고 약세장도 올 때 있지 당연히 않습니까? 오죠. 그럴 때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가야 근데 됩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그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내려가잖아요.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의 10%를 산다 그러면 네.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항상 fully invest 해야 된다. 네. 항상 투자가 돼야 된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특히 그래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을 거다. 빼고. 예, 11월 달에 안 좋을 거다. 네. 많은 대학교들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빼라 일단. 네. 투자 안 하는 것도 투자다. 뭐 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항상 투자가 돼 있죠. 그래서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폭락도 오지만 또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은 우상하게 돼 있다. 장기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보니까. 예. 그게 100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네. 항상 그런 베어마켓은 그렇게 오래 안 가요. 네. 근데 그때가 기회가 될 경우가 있어요. 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네. 좋은 예죠. 그렇죠. 폭락했을 때 산 사람은 지금 한 30%, 40% 리턴이 났잖아.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게 제일 최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생겼더니 그때 다 판 사람들이죠. 네. 예. 근데 그거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맞추는 건 의미가 없다. 대신에 위험을 컨트롤하는 건 가능하죠. 예. 네. 공부하고 네. 예. 분산 투자하고 네. 오래 투자하고 네. 그건 위험을 분산하죠. 예. 아.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한 뭐 저기 사회생활을 이렇게 막 시작한 이런 친구가 한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근데 그 1,000만 원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쭉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해서 한꺼번에 해야죠. 예? 한꺼번에 해야죠. 1,000만 원 여윳돈이 있으면은 당연하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왜 저기 내가 100에서 100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왜 10만 시키고 20만 시켜요. 아. 아직도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래요. 예. 내가
50살 때 사실 건데. 아니, 30년 투자. 아니 아까 계속 꾸준히 사라고 하셔가지고. 아,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월급의 10% 사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여윳돈만 있으면은 그걸로 네. 무조건 그냥 사라. 당연하죠. 분산 투자라는 거를, 네. 그러니까 저는 분산, 그래서 월급의 10%를 무조건 사라.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하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생겼다. 1,000만 원 무조건 투자하는 거죠. 네. 근데 겁을 먹지 말아라. 네. 1,000만 원이 800만 원 될 수도 있고 5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을 겪는 거다. 변동성이고 내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 갖고 있으면은 뭐 그렇죠. 없어지는 그렇죠. 건 결국 아니니까. 우상이 돼 있으니까 네. 대신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연금저축펀드를 들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세금을 돌려받으니까 네. 그 효과는 있죠. 말이 나온 김에 네네. 그 현대차도 이제 뭐 코나 네. 전기차 했었고 네네. 또 내년부터는 뭐 아이오닉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계속해 나가겠다는 이런 네네. 이제 일정표를 네. 발표를 한 셈인데 네. 문제는 이제 약간 보면 상대적으로 늦은 느낌이 있거든요. 음. 뭐 유럽의 경쟁사나 또 미국, 중국에 비해서. 음. 근데 그런 어떤 갭을 빨리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음. 뭐 말하자면 모바일에서 삼성전자가 음. 애플을 음. 따라갔던 네네. 그 아이폰을 추월해 네. 갔던 그런 게 전기차에서도 재현 가능할지 네. 그거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어쩌면 그 갭이 후발 주자로서 현대차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대차가 조금 앞서 있다라는 느낌도 받아요. 저는 자동차 쪽을 커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 실제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어디가 제일 잘 구축해 놨냐라고 보면 현대차 쪽인 것 같아요. 폭스바겐보다도 네. 현대차는 각 세그먼트별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상용차 전용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승용차 전용의 전동화 플랫폼을 따로 구축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까지 염두에 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게다가 이제 기존 자동차 OEM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BMW가 전기차 시장 내에서 판매량이 현대차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으냐? 그렇지 않아요. 현대차도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4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전용 플랫폼이 내년부터 돌아가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앞서 있다라고 보고요. 요 4위는 이제 중국 로컬을 제외한 겁니다. 이제 글로벌 의미 있는 뭐 BMW 뭐 이런 업체들 구간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는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플랫폼과도 좀 연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기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구간에서 전기차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은 이제 자율주행화 될 거고 하나의 컴퓨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업체와 이제 일단 경쟁이 되는 CATL, 그 CATL에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최근에 좀 계속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직은 뭐 우리 업체 수준이 좀 그 CATL보다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CATL 같은 경우는 일단 그동안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내에서 받았던 수주 물량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중국 내에서 그동안 수주를 받았었던 배터리의 상당 부분이 이 LFP 배터리라고 하는 이제 인산철 기반의 배터리인데 그거는 안 터지는 배터리예요.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한국 배터리 이 업체들이 만드는 이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무게를 실었을 때 똑같은 무게의 배터리를 실었을 때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한 뭐 60에서 70% 예를 들어서 뭐 400km대 가는 전기차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업체들 배터리를 탑재한 게 400km 가면 이거는 뭐 한 250에서 260 정도 가는 뭐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주행 거리를 늘리려면 이제 많이 크게 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이제 LFP 배터리는 대부분 이제 전기 버스에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동안 성장을 해왔던 거고 다만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 이제 3원계 NCM이든 NCA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본인들이 지금까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3개 정도 터졌거든요. 화재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은 사실 한국 업체들의 화재 사고 이력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LFP 배터리가 아닌 이 3원계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뭐 그냥 그거는 물리적으로 딱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자동차 OEM들은 당연히 이 3원계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랬을 때 지금 CATL의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한국 업체들 대비해서 연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 이렇게 IPO한 업체들이 주로 이제 기술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기술주가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좀 너무 과열성 아니냐, 이런 약간의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중국의 이번에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핫한 게 전기차 배터리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테슬라가 그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테슬라도 지금 굉장히 거품이다 이래서 요즘에 조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힘입어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같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테슬라니까 이익이 나요. 그렇죠. 이익이 올해부터 나죠. 이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익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쪽은 특히 이 전기차 쪽, 그러니까 여기는 다 마이너스예요. 아직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아직은 이익을 못 거두죠. BP를 못 맞추고 있는데도 주가가 막 뭐 200% 올라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방향이에요. 장기 방향 맞죠? 이거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 흐름이란 말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10,000원 했던 주식이 이게 지금 5,000원으로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길게 봤을 때 5년, 10년 봤을 때 지금 10,000원에 비해서는 한 5배, 10배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00원에 지금 들어가면 10,000원에 들어가는 거고 혹시 중간에 조정받으면 5,000원에 들어가 이 사이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는 주식은 우리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산업은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성장주 펀드들이 지금 가격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퍼가 50배라고 했을 때 보통 성장주들은 퍼가 50배 쉽게 되거든요. 20배, 50배. 그러면 앞으로 퍼가 100으로 간다 할 때 아직도 50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퍼를 보지만 사실 우리가 PGR이라고 해서 또 밑에 그로스를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퍼를 G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그게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보는 게 overvalue냐 아니면 저평가냐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지표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overvalue다 거품이다 말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중국 주식이나 중국 뭐 채권이나 말하면 중국 정시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좀 먼이 올라보는 시청자를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중에서 뭐 어떤 섹터나 종목 중에서 요게 제일 낫다 한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일단 ETF를 모를 때는 ETF 하는 게 좋아요. ETF 그건 지수로? 인덱스니까. 저 같은 경우도 ETF로 해요. 왜냐면 ETF는 왜 좋냐면 거시경제를 읽으면 돼요. 거시경제를 읽는다는 건 금리를 읽으면 돼요. 금리. 그러면 금리라는 거는 한국은행 계속 나와서 이주열 총재 나와서 어쩌겠다 말을 하잖아요. 미국은 페드가 나와서 중국 인민은행 항상 정부를 체크하면 돼. 근데 좀 경제학적 상식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흐름을 알려주고 뭐 저 같은 사람들 나와서 뭐 이런 걸 좀 하면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전문가들이 거시경제를 말하는 거는 이거 룰이 있는 세상이에요. 룰. 근데 이 룰이 거의 틀리지가. 그게 레어 달려 이런 사람들 말 들어봐도 일리가 있는 게 이 사람 전문 거시경제에 베팅한 사람들이에요. 이 헤지펀드는. 이건 확률이 높아요. 이길 확률이. 그래서 ETF가 거시를 잘 읽으면 돼요.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삼성전자 이런다면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가 돈 못 벌어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모르는 정보를 캐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적어도 1년 노력이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게 삼성전자 한다면 첫째 이건희 그분 건강부터 중요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사적인 정보가 중요해져요. 그런데 이런 ETF는 종합적인 국가의 경제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흐름을 잘 읽으면 베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애매하잖아요. 주식이 올라갈까 말까 이럴 때는 좋은 점이 있어요. ETF라면 내가 양방향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ETF 가지고 매도도 치고 매수도 하는 거죠.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다 갖고 가면 이게 항상 여기 차이가 있어요. 절대 같아 앉아요. 그래서 잃어도 많이 안 잃고요. 먹어도 많이 안 먹어요. 근데 내가 듀레이션만 정확하게 맞춰가면 그것만 잘 맞추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지금 은행 금리의 몇 배는 벌 수 있죠.